그러니까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교차돼 아직도 하방 압력이 더 많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착륙에 가깝게 움직일 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월드뱅크에서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거의 앞에 놓여져 있다.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도 괜찮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2년을 휩쓸었던 네. 물가. 네. 이번에 이제 12월 CPI가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총평 좀 해주세요. 자, 어젯밤이죠. 어젯밤. 근데 물가 확실히 잡혔구나. 아, 확실히? 확실히 잡혔구나. 네,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거고 네. 다시 정점을 향해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구나 하는 좀 믿음을 주는 그런 물가 지표였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했는데 네. 물가 확실히 잡혔구나 하는 마음은 곧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혹은 금리 인하해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론이 이제 부상하는 거죠. 아. 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서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갔고 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확실히 물가가 잡히면 네. 이제 금리 인하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상하는 네. 금리 인하론이 기대되는 네. 그런 시점. 예, 그게 이 물가에 대한 제 총평입니다. 아, 실장님이 네. 10월, 이제 작년 11월, 12월 연속으로 이제 물가 정점 찍었다고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네. 이번 결과는 정확하게 좀 어떤 거죠? 네, 그러면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번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그쵸. 보겠다 하는 데이터가 뭘까요? 핵심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뭐 물가와 실업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는 물가죠. 바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9.1%를 찍었죠. 물론 6월 물가 상승률은 7월 달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7월쯤에 9.1%라는 이 숫자를 보고 진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8.5, 8.3, 8.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지점쯤에 이제 다시 9.1까지는 안 올라간다 하는 이제 정점 찍은 게 맞다 하는 정점론, 물가 정점론이 10월쯤에 부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물가 정점 찍은 거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은 6.5%니까요. 7.1보다도 낮죠. 지난달보다도 낮죠. 또 낮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게 6.5%였거든요. 아, 딱 정확하게 됐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와도 부합하죠. 네. 이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근래 2022년도로 가장 낮죠. 그쵸? 22년도로 가장 낮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7.1%가 지난달 물가고 이번 물가가 6.5%인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예요. 네. 왜냐하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뭐 홍수 오면 식료품 가격 치솟고 맞죠? 가뭄 일어나면 식료품 가격 치솟고 또 원유 감산합의 도입하면 또 국제유가 치솟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이 심하니까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뺀 물가 상승률이 뭐예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에는 6.0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달에는 5.7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잡혔다. 근원 물가가 잡힌 것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잡혔는데 또 한 가지는 어제 발표는 아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잡히고 있죠. 잡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잡혔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중이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잡혔으니까 물가는 확실히 정점 찍었구나. 정점 찍고 다시 그 정점을 향해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결국 지금 이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작년 주식과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모든 거 힘들게 했던 게 사실 물가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렵지만 연초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온 거긴 확실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저희가 물가 CPI 발표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네. 금리 인하 예. 그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이제 금리 인사 속도 조절론에서 금리 인하 기대론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오늘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관심사가 물가이기보다는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는 경기는 뒷전이었고
물가 잡자고 두 마리 토끼 중에 그쵸. 물가 잡자고 달려갔었던 해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는 점점 잡혀가고 거의 내 수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만 잡으면 된다 하는 관심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였잖아요.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그러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월 2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돼요.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있죠. 시장의 기대치가 보시는 것처럼 CPI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77.7%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되자마자 9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물가 확실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그냥 빅 스텝은 할 필요가 없구나. 베이비 스텝이면 충분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제 자이언트 4번에서 빅 스텝, 그 다음 베이비 스텝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 들어가는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렇게 가속하게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 금리 정점에 이르고 금리 정점 이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한 거니까 결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듯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도 곧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론이 부상하는 것이죠. 자이언트에서 빅으로 낮춰지고 이제 빅에서 베이비로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신다? 이제 시장이 이건 전망치인 거고 네. 실장님은 2월 2일 발표된 FOMC 금리 인상 일단 할 거라고는 보시죠. 네. 저도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 상승률 보세요. 여전히 6.5%라는 높은 물가인 거야. 이게 이 숫자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km를 달려야 되는데 5km만큼 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5km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5km 더 남았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팩트는 똑같아요. 5km 달린 거는. 그쵸. 반이 남은 것도 똑같아요. 다만 그 상황 하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6.5%까지 많이 잡혔으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 더 안 해도 충분히 안정화 기조에 갈 수 있다. 떨어지는 경로하에 놓여져 있다. 그냥 놔둬라 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떨까요? 금리 인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OMC 회의록도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결국 목표 물가는 2%니까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점 찍은 건 맞지만 잡힌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저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중요한 건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2일 날 FOMC 회의 결과 베이비 스텝 한 번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동결만 하는 거. 그럼 최종 금리가 그거 엄청난 희소식이죠. 엄청난 희소식이죠. 4.75로 유지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기준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하고 그리고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해요. 그게 5. 그게 두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 세 번째 그나마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베이비 스텝 이어서 베이비 스텝. 요게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 제가 보기엔 이 1, 2, 3번 안에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다시 뭐 빅을 하거나 그럴 확률은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례적인 일이란 예를 들면 중동 국가의 전쟁이 터져요. 원래 전쟁이 많잖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원유 공급이 갑자기 힘들죠. 그럼 원유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죠. 그럼 물가 잡는데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상한 예상하지 못할 그런 뭔가의 시나리오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는 물가는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수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굳이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3년 약 3월 달 기준, 3, 4월 달 기준이면 기준금리는 대략 5%에 가깝게 오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5%대로 크로스되는 구간이에요. 그 크로스되는 구간에서 굳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여론이나 또 FOMC 위원들의 회의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감론을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금리 인상 베이비로 한두 번 정도 네. 더 할 것 같다. 그 말씀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을 4.75에서 5 정도 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올해 상반기는 없을 것 같지만 네. 하반기에 좀 기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는 좀 올해 아닌 것 같다. 그건 네. 너무 낙관론이다. 희망론이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입장 네. 혹은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입장과 이 워싱턴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입장은 금융기관 사이드니까 자꾸 기대를 부추겨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이 충분히 유입될 수는 있어요. 이게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대만으로도 돈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만 금리 인상이나 동결은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해요. 그럼 파월의 마음을 잠깐 읽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해 본 건데 이제 파월의 입장을 해석해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어떤 정점을 향해서 올라갔으면 그 떨어지는데 역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산을 그린다. 그럼 이게 통계학에서는 정규분포다. 같은 말이에요. 종 모양, 벨 모양을 그린다. 네. 그냥 그 진단 없이 여러분이 그냥 정규분포에 가깝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추산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6.5%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정규분포의 그림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통계를 제가 직접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상반기에 2%를 초과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22년 6월까지 고점을 향해 올라가죠. 네. 이 기간을 굳이 따지면 대략 1년 6개월, 7개월 요 정도. 그러면 22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역시 2%에 안착하는데도 1년 6,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2%에 부합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되려면 23년 끝자락 11, 12월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 안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 지점에 4%대에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죠. 그럼 3%대 인하할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에 거의 부합하게 왔어요. 인하할까요? 살짝 고민할 수 고민할 수 있죠. 2% 밑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네. 인하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민은 할 수 있지만 파월은 더 보수적이다. 왜 그러냐면 자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많이 심어줬다가 물가가 도루 못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금리 이제 떨어진다라는 사인은 그런 사인을 시장에 던져주면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 이참에 부동산으로 투자해볼까? 아니면 나 이참에 대출 받아서 명품백 하나 사볼까? 이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지만 물가라는 토끼를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실패라는 게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파월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과연 연준의 2번 실패라는 오명을 받고 싶을까? 자기 역사에서 사실 이 연준 의장, 금통위 위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 명예직이잖아요. 물론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그 명예를 실추받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기왕이면 옐렌처럼 재무부 장관도 한번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파월이라고 한다면 과연 2%에 나름 부합하게 물가 상승률이 안착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이미 그 영상은 김 작가님하고 찍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 그런 3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요 정도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섣불리 단행하기가 섣부르다는 표현이 맞아요. 섣불리 단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뿐이지 파월이 진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가랑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시는요. 당연히 시장의 기대는 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역시 선반영되는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10월이 아니라 9월부터 샀어도 됐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저점 형성했구나, 많이 싸구나, 바닥이구나, 특히 2022년 10월 그게 저점 맞았구나, 바닥 맞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더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22년 10월이 저점인 건 맞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건 조금 이따 또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사인들이 아직 다 발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설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그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경고가 반영이 안 됐어요. 23년 1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발표가 될 때마다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반영되다시피 단적으로 제 질문 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주가에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 기준금리라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건데 경기 침체라는 것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혹시 그래도 주식 투자는 좀 어떤 올해 어쨌든 어떤 섹터든 네.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팁 조금만 주시면. 네, 제가 이따가 네.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산업 섹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경기 침체를 논하면서 그런 부분들 또 혹은 경기 침체와 무관한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필수 소비재 영역인 거죠. 그런 영역은 물가가 오르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그러면 수익성 극대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듯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소비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진 않는 그치,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품목들에 대한 저는 투자 추천은 여러분이 정의를 해보십시오. 나를 정의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러면 안전한 투자, 지키는 투자자예요. 안전선호자예요.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축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테니까 저축하는 거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하지만 반등세가 뚜렷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좀 이따가 3부에 이어지니까 3부까지 좀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어쨌든 2020년에 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네. 뉴스 보니까 희망퇴직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희망퇴직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심지어 82년생까지 82년생 김 작가, 희망퇴직. 김 작가 나이인데 나 벌써 희망퇴직의 대상이 네네. 82년생까지 내려왔습니다. 직급도 무시해요. 대리까지 떨어졌어요. 그 희망퇴직의 대상 자격이 있거든요. 10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그런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특정 은행의 경우에는 그렇게 연령이나 직급에 대한 그것까지 열어두고 희망퇴직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희망퇴직을 받는 약 인원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한 3,000명 정도? 요 정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해요. 나도 퇴직해 하면서 몇 억 정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특히 은행 희망퇴직이 되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 편이죠. 뭐 자녀 교육비까지 챙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희망퇴직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는 입장, 권고하는 입장도 있지만 희망퇴직이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도 나 이참에 이 돈 받아다가 내 사업 해볼래, 나도 유튜버 해볼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맞물려서 희망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아니 왜 최대 수익인데 금리도 높아서 수익성도 높고 매출액도 굉장히 높았는데 왜 희망퇴직을 받을까 의아하시죠?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매출액도 좋고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근처에 비디오 가게 본 적 있어요? 없어졌죠? 없죠. 옛날에 있었잖아요. 음반 가게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은행 지점의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그렇죠.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죠. 그럼 팩트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하면 은행산업, 보험산업, 증권산업 3대 산업인데 3대 영업점포, 3대 금융사의 영업점포 개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2016년 정도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업데이트했습니다. 되게 괜찮습니다. 오늘 김 작가 TV 촬영을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 김작가 TV도 보여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산업에서는 자산 경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게 오히려 경영 효율화를 이룬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왜 그릴까요? 이런 그림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요. 그렇겠죠. 되게 특이하죠. 어쩌면. 영업점포가 줄어드는데 지점이 줄어드는데 금융산업의 규모는 더 커진다. 그게 경영 효율화죠.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규모가 늘어요. 또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엄청 껑충 뛰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산업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예요? 대출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오히려 늘어요. 또 재밌게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지만 물가가 높거나 경기 회복되는 구간에 금리를 또 올려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도 돈 벌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시대일 때 또 돈 벌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매출액이 안 줄어요. 총 산업 규모가 안 줄어요. 은행하고 싶네요. 은행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21년 정도부터는 은행주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투자 대상이 은행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핵심은 지금입니다. 질문 제가 반대로 드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ATM기 이용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없죠. 한번 정확하게 창구직에 네. 가서 한 적은 없죠. 직원 만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1년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번 만나봤나? 은행원을 몇 번 만났나? 3번? 3번. 6번? 그쵸? 손에 꼽아요. 그죠? 네. 실제 우리의 은행 업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비중 자체가 대면 비중이 26%에서 5%로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로 워낙 많이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행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 기반의 은행 서비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은행 서비스로의 전환. 결국 이런 식으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고민했을 때 점포를 더 줄이고 디지털 금융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최대 영업이익 매출액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정규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연말마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ATM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네요. ATM 이용료는 왜 줄까요? 다 이제 뭐 현금이 필요 없어서 현금이 그래요. 필요 없으니까.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계좌이체, 그다음에 뭐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다 보내. 그러니까 ATM기까지 갈 필요 없이 모바일 폰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M에 가는 이유는 뭘까? 오로지 현금 출금이잖아요. 근데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또 줄어드니까 ATM기도 줄고 다 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늘겠네요. 이제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때. 세뱃돈. 예. 세뱃돈 받고 그 싶다. 좋은 경알못스러운 질문인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 연휴는 2019년에도 있고 20년에도 있고 17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농담을 드린 말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똑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곧 설 연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설 연휴 때 세뱃돈 많이 찾으셔서 용돈도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 발표를 했죠. 좀 어떻게 보세요? 총평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야, 이거는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그러니까 의장,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의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고 6명의 위원이 있어요. 근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그 최종금리에 대한 그 판단이 있죠. 그게 3.5%가 3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3.75%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3.5%가 최종금리일 수도 있고 3.75%가 최종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근데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의장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서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도 2명의 위원은 동결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상해서 연속 7번, 역사상 최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7번 연속 인상이 있었는데 이제 동결의 무게가 조금씩 생기는구나 이런 거고, 물론 7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빅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 2번으로 바꾼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때 연거푸 금리 인상할까 아니면 한번 쉬었다 할까. 그러니까 쉬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시죠? 쉬었다 하는 것도 연속으로 하지 않고 한번 쉬었다 하는 것도 속도 조절인 거예요. 어쨌든 한번 쉬었다가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판단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은 총재께서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느낌? 왜냐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외적인 여건은 환율이거든요. 환율 여건 고려하면 굳이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내적인 여건을 보면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특히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왜냐면 전체적인 정책 공조의 흐름이 부동산 경착륙을 막자, 연착륙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뭐 충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안 될 때, 그러면 건설사들이 도산하거든요. 그게 또 금융부실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과 한국은행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저는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한국 물가도 확실히 잡히는 건가요? 한국 물가가 확실히 잡혔는지 뭐 역시 다각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짧게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우리의 목표 물가도 2%예요. 근데 6.3% 지난 7월에 기록했었죠. 그리고 5.0까지 하향 안정화 됐습니다. 나름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전망할 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어요. 그게 수입 물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원자재 같은 거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하죠. 그럼 생산자 물가. 그걸 유통하죠. 도소매 물가. 그게 소비자 물가로 반영돼서 물가 상승률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해석해 볼까요? 수입 물가가 치솟죠? 그때 뒤이어서 소비자 물가도 치솟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또 한 번 치솟죠? 뒤이어서 치솟죠? 그리고 수입 물가가 그냥 갈짓자죠? 그때 정점을 형성하죠? 그리고 수입 물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죠? 소비자 물가도 하향 안정화되죠.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선행지표가 100% 맞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입물가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와 달러 기준의 수입물가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수입물가 지수는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 지수예요. 근데 이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 지수와 달러 기준의 수입물가 지수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덜 잡힌 이유, 그러니까 더 많이 잡힌 이유는 달러 기준으로 더 잡힌 거예요. 강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본다면 특히 수입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다. 수입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안정화되는 기로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1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통계가 보통 종 모양을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올랐던 흐름만큼 내려가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죠. 대부분 종 모양을 그려요. 여기서 떨어지는 기간만큼 저점이죠. 올라가는데도 그만큼 걸리죠. 다 비슷해요. 이만큼의 작은 종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21년 대략 한 4, 5월쯤부터 2%를 초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2년 7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기간이 1년 반이 넘죠. 역시 그로부터 1년 반이 걸려야 이 물가 상승률 2%에 안착할 것이다. 비슷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선행 지표로 봐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강달러 현상이나 나머지 지표를 봐도 그렇고 물가는 확실히 정점 찍었구나. 이제 확실히 정점 찍었어. 그러나 여전히 2%에 부합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만 한 거야.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아직 물가 안 잡혔기 때문이고 그래도 빅 스텝까지 안 한 이유는 이렇게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한국 물가에서도 물가 정점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변수는 없나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뭐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죠. 물가 상승률의 흐름에 방해를 지금 이렇게 종 모양을 그리고 꺾어서 내려오는 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초강달러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하죠.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쉽게 말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원유 수입 물가를 자극하지만 강달러가 오는 것만으로도 원유, 한 단위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다시 야기된다든가 만약에 그리고 원유 가격이나 그 밖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는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 이 물가 상승세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대외적인 변수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도 변화가 있죠. 우리 서민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수 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오르죠. 그리고 약 7, 8년 만에 서울시 교통요금,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은 정말 말 그대로 필수재적 지출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고 이용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의 가격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가격이 오르면 누구한테 더 힘들까요? 서민이 더 힘들죠. 그렇죠. 저소득층한테 더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물가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단행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 23년 이 상반기 이 시점에 공공요금을 그렇게 올리는가. 조금 물가가 안정화된 후에 올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대내적인 물가 안정화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더 서민분들이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정책도 말이죠. 우리 재테크나 자산 관리도 경제 국면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 경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 것처럼 정책도 그 경제 여건에 맞게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데 소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공약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이 국면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었을 텐데 지금 하는 게 조금 아쉽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공기관의 정상화, 그렇죠. 효율화, 방망경영 해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숙제인 22년, 23년에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향후 한국은행 네. 기준금리 인상 행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 대외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근데 대외적인 것도 볼게요. 대외적인 건 다른 말로 이제 환율은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깝게 돼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행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은 22년 1월 전쟁 전의 시나리오였어요. 월드뱅크가 전망한 거예요. 월드뱅크는 이렇게 완만하게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EA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도 굉장히 완만하게만 금리 인상할 것이다.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다가 전쟁 이후에 말 그대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렇게 금리 인상 폭이 과감하게 커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22년 12월 기준으로의 시나리오는 시장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약 4월 달 2분기 초 이 지점의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인하의 가능성을 두지 않느냐
인하한다는 게 아니라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부여하고 있는 흐름. 동결 또는 인하.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23년 2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6월 달에 가장 높은 물가를 만났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9.1%. 근데 유러피언 국가들,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 22년 끝자락에 10월, 11월에 미국보다 더 강한 물가 상승률을 경험해요. 에너지 발이에요.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강한 금리 인상 행보를 나름 단행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죠. 그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강한 금리 인상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격차가 좁혀지죠. 그만큼 유로존의 금리 인상 행보, 유로존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스위스나 다 마찬가지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반영이 나름 되겠죠. 이거에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있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행보를 23년 2분기 그때까지는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금리 격차를 나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물가 안정 목표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표 안정 물가 그게 2%잖아요. 네. 그럼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느냐 여부 이걸 또 판단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경기 침체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것까지 좀 가세하면 금리 인상이 어려운 거죠.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죠.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제가 지금 거의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려 본 겁니다. 자, 한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텐데, 네. 그럼 시중금리는요? 시중금리를 판단할 때 보통 가장 시중금리의 선행지표격이 코픽스죠. 코픽스. 예,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주요 은행들의 조달금리,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 비용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금리예요. 은행이 한국은행과 교류할 때, 네. 거래할 때 납입하는 그 이자 상환액이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기준금리를 주고 그 돈을 빌려다가 장사하는 거죠. 네. 대출해서. 네. 그죠? 그런 비즈니스 구조니까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오릅니까? 지금 통계가 11월까지밖에 현재 안 나와 있고요. 네. 이 통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발표가 되는데, 월요일 아침 9시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12월까지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그게 시중금리에 반영돼서 네. 올라가는 흐름인 거예요. 그 시중금리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죠.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둘 다 이렇게 치솟았죠. 언제부터? 21년을 저점으로 해서 21년 중반 이후에 뭘 했어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21년 중반부터 두 차례 인상했잖아요. 21년에 두 차례의 베이비 스텝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먼저 금리를 정상화했던 거예요. 경기 잘 탄탄하게 회복되네 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에 빅스텝하고 막 이럴 때 시중금리도 막 치솟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계대출만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가계대출이니까. 이 가계대출 주황색을 옮기면 이 초록색입니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또 쪼개면 일부가 주택담보대출, 일부가 일반 신용대출, 또 일부가 소액대출인 거예요. 네. 소액대출은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대출 금리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싸겠죠. 보통 금리보다. 소액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이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이나 대부분의 금리가 여기 보시면 기업대출마저도 다 올라가는데 재밌게도 지난 11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꺾여요. 이거 왜 꺾일까요? 혼자 꺾였죠. 이거는 정책적인 공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공조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부의 압박? 이제 의외로 다른 어떤 산업 섹터보다 금융산업이 통제하기가 가장 쉬워요.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금융권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경착륙 될까봐
걱정이잖아요. 경착륙을 막아야 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더 경착륙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은 안정화시켜라 하는 그런 정부의 공조적인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통계를 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 통계는 다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12월까지는 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는 좀 떨어진다. 1월부터 떨어진다. 1월부터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기준금리와 상대적으로 좀 선행해서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거의 동결 직전에 올 때 그때부터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 약 3개월 정도 시중금리가 선행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선행할 때도 있고 동행할 때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는 동행한다고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22년, 23년의 이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시중금리가 선행해서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다. 그렇다고 안정화된다고 해서 제가 저금리로 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가 유지되는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요. 네. 뭐 IMF라든가 외신들도 좀 우려 있다고 하던데. 가계부채 문제는요. 제가 아마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아마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여름에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약 2,000조 정도 되는데 가계 신용 기준으로 그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고위험군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위험군은 가장 대표.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정의가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보다 큰 경우. 근데 이게 어떨 때 발생할까요?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 때 자연스럽게 이런 고위험군이 늘겠죠. 그렇죠. 자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부채 규모가 이거보다 갑자기 커질 수가 있나요? 대출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 시장이 쪼그라들 때 기존에는 이만큼의 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고위험군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고위험군은 이 자산을 팔아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럼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경매로 매각을 해도 은행이 모든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부채의 성격이 있겠죠. 그리고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크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파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우리 경제의 이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이 되더라고요. 이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22년 진입하면서 오히려 줄어요. 자,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받고 싶어요? 아니요. 대출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 모습이 이 통계에 담기는 거예요. 대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레버리징이죠. 이 구간에는 대출금이 크게 늘죠. 왜요? 금리가 싸니까. 쌀 때는 대출 받고 싶죠. 대출 받아서 뭐 하고 싶죠? 레버리징. 그리고 이때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결국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는 총량적으로 줄어드니까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이 느니까 이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들이 상당 비중이 이 고위험군의 상당 비중이 다중채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받고 카드대출도 받고 뭐 담보대출도 있다. 3가지 이상의 대출을 낀 자, 이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등급이거나 이런 계층을 또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결국 이런 위험 분류 기준에서 이런 비중이 대략 5% 정도 돼요. 전체 부채, 그 100억 정도의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상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새해부터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거 규제 완화해도 지금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뭐 결론부터 드리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 뭐 한 달 전에 주택가격 상승률, 등락률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값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상승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을 총론적으로 봐야 돼요. 한 가지 요소만 보면 안 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의 결정을 주는 네 가지 주요 변수군을 보셔야 돼요. 그 변수군을 좀 헤아려 본다면 하나가 거시경제죠. 그 거시경제 안에 금리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급 여건이죠. 세 번째가 수요적 요건이고요. 네 번째가 정책 제도적 요건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고루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정책 제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거시경제 금리 여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계속 부정적이죠. 하방 압력이죠. 공급 여건도 추가적인 공급이 있고 공급이 여전히 많이 쏟아지니까 특히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게 그 반증이죠. 그 공급 여건은 계속 나빠요. 하방 압력이에요. 그리고 수요적 여건은 어쨌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니까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집을 살 만한 여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거시 혹은 수요 공급이라는 미시적 요건이 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하방 압력인 거예요. 다만 제도적인 요소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같이 눌렀던 거예요. 굳이 따지면 우리 네 팔로 이 테이블을 누르고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다가 한 팔을 빼고 이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세 팔은 누르고 밑에 이렇게 세 팔은 누르죠. 하방 압력이에요. 근데 한 팔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규제적인 방향에서 완화적인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합니다. 그러면 나 1주택자인데 한 채는 더 갖고 싶어. 여유도 있어. 그런 수요는 어쨌든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고금리 부담해도 돼.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돈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 이제 들어가야 돼. 결국 전체 수요가 다 움직이는 거 아니더라도 일부 수요라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규제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그걸 푸는 과정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20억짜리 집에 살다가 나 2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됐죠. 근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의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수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규제 완화는 이런 규제 때문에 수요로 연결되지 않는 계층에게 수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니까 상방 압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교차돼 아직도 하방 압력이 더 많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22년 12월 마지막 주간 단위의 집값 하락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였거든요. 전주 대비 0.5% 정도씩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또 작동을 하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수요를 해야겠다. 이제 바닥인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전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매 가격 하락률이 조금 보합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3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마이너스에 맴돌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좀 주춤해질 뿐이에요. 주춤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연착륙이에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의 의미는 이 국토교통부가 의도하고 있는 연착륙의 의미는 가격을 상승시키자가 아니에요.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면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하자. 왜냐면 이 집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 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지배적인 혼란은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고요. 건설사가 부도하고요.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빠르게 조정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깡통 전세 불안이 더 커져요. 맞죠? 집값이 빠르게 조정 안 되면 이 깡통 전세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완만하게 조정되면. 왜냐면 전세 가격을 더 낮춰잡으니까. 근데 빠르게 하락하면 전세 계약 기간 안에 전세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값이 폭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의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다. 결국
연착륙에 가깝게 움직일 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지금 집값이 이제 2022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2023년에도 상승의 뭐 반등의 그런 걸로 보시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약간이라도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근데 이게 또 뭐 엄청난 2022년만큼의 폭락을 보시는 것 같진 않네요. 2022년만큼의 폭락은 아닙니다. 네, 폭락세는 결국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폭락이 더 야기되고요. 금리가 이제 동결이 온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여러분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 미국 기준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는 더 동결의 무게를 실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 번 베이비 스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그러면 거의 동결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거의 매수 시점이 조만간 온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 의지가 커지죠. 부동산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네네. 규제도 풀렸겠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이니까 금리가 동결이면 심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뉴노멀로 받아들여요. 쉽게 말하면 3.5%의 기준금리가 새로운 뉴노멀이야. 비싼 금리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0.5%일 때보다도 2.5%나 포인트나 올라갔으니까 비싸다고 부담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제 3.5%가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만 있겠다 생각하면 당연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금리 받아서 집 사고 싶죠. 그죠.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은 어쨌든 계속 하락은 하지만 하락하지만. 연착륙에 가깝게 보합에 가깝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0에 가까운 지점까지 올라올 때 제가 계속 통계적으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또 0에 가깝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그냥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 이제 더 이상 이 마이너스 0.5 밑으로 안 떨어진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라면 이게 23년 하반기 끝자락 가을 늦가을쯤 약 10월 11월 그 지점부터는 0에 가깝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확실히 금리 인하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지점에는 정말 마지막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그것을 가장 많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미분양 주택 건수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률 그래프 이것을 계속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집값에서 마지막 좀 한 개만 드리면 네. 사실 이 집값이라는 게 상승을 얘기하든 하락을 얘기하든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이 1주택자와 그다음에 무주택자분들 이게 반대 대응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댓글이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집값이 이제 여기서 더 크게 폭락을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무주택자인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네. 개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좋은 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집값이 크게 폭락을 하면 예. 이게 그 개인한테는 딱 좋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정말 그 개인한테 어쨌든 또 다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우리나라 자가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반 정도가 자가점유고 네. 반 정도가 세입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임차 가구라고 하죠. 근데 그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가나 다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거예요. 맞아. 다만 이게 폭락이 야기됐을 때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편에 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깡통전세 문제라든가 금융부실, 미분양주택, PF, 건설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주신 질문에 가깝게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저도 제 채널에 누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길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세입자인데요. 특히 신혼부부고요. 지금 23년 2월이 전세 만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 전세를 2년 연장해야 되나요? 이사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23년 이 상반기 하반기의 국면에
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전세난이 아니에요. 역전세난이에요. 전세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률은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세입자들이 뭐를 선호해요? 월세를 선호해요. 굳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다가 이거 전세자금 마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월세 선호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공급은 많은데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세입자의 요구사항이 이 계약에 잘 반영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집주인분과 잘 상담하셔서 이 계약 기간, 전세 계약 기간을 짧게만 연장하십사. 연장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한 게 없어요. 왜냐면 뭐 공인중개사무소 수수료 낼 일도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 전세 가격이 유지되니까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더 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뭐 도배장판도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당연히 나가고 다른 사람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락하는 구간이니까 달라요. 그래서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전세 계약 기간을 가능하시면 짧은 단위로 연장하십사. 예를 들면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짧게만 연장하십사. 세입자 입장에서 왜 짧게 해야 되죠? 제가 왜 그러냐면 언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찾아올지 몰라요. 워낙 시장이 급반등하니까 가끔 이 댓글을 보면 태세 전환한다, 입장 바꿨다 그러시는데 계속 경제는 태세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태세 전환. 여건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제로에 가깝게 올라가는 구간이 온다라고 했죠. 근데 오는데 만약에 플러스에 가깝게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 그럼 그 지점에 매수 타이밍을 갖는 게 최적인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전세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리고 미리 집 사는 것도 불리한 선택인 거죠. 사자마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1억 떨어지고 다시 오르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떨어지고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23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로 미루시는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계약하실 때 물론 좋은 그 집주인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앞뒤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세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길게 2개월 정도 앞뒤로 그러면 계약 연장일로부터 약 4개월간의 텀이 있잖아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 뭐 0.5에서 만약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0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가깝게 올라가기 직전 그 지점에 내 집 마련의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에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 네.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네. 또 실장님이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5만 명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 5만 명일 겁니다. 네. 지금 그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경제군을 검색하시면 네. 시장 채널 보시면 또 자세한 인사이트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이 그레이트 리셋이요. 2023년 경제 전망 책의 이제 저자이신데, 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맞아요. 자, 이제 오는 건가요? 2023년에 뭐 온다. 아니, 이미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자명하다 싶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지표가 소위 말하는 제조업 지수예요.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CEIC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일종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CEIC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프를 추계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 경기 사이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구간이 뭐예요? PMI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 이게 확장 국면. 그죠? 그리고 확장 국면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둔화 국면. 그리고 50을 기준으로 밑돌기 시작하면 침체 국면. 이게 침체죠. 침체를 겪고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0을 향해서 리커버리, 회복 국면. 근데 그 침체의 정도가 예를 들면 45나 뭐 40 언저리까지 요 정도까지만 떨어진다. 이건 경기 침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 요 정도, 45 정도.
근데 뭐 35, 뭐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 이걸 경제 위기라고 좀 정의하시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PMI 지수가 이미 글로벌리 봤을 때, 유로존으로 봤을 때 중국, 일본, 한국, 또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주요국들이 다 PMI 지수가 50m, 기준선이죠. 50m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이게 선행지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끝자락 11월 데이터가 이러하기 때문에 23년은 이런 모습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뱅크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됐다고 하던데. 네. 월드뱅크에서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가 거의 앞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그 경기 침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월드뱅크 총재께서 실제 월드뱅크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제가 지난번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 가지고 이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세계 경제 성장률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추계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래로 세계 경제는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예요. 이 경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했죠. 역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역성장했죠. 이게 두 번의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아요.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경기 침체의 정의는 이 두 개년을 포함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90년도부터 쭉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2.0이더라고요. 근데 이 2.0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가 포함했을 때 이걸 제외, 이거 이상한 숫자잖아요. 이상한 걸 제외하면 그보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평년 성장률이 세계 경제가 2.0에 부합하는데 그걸 밑돌면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되셨죠? 이해 가셨죠? 경기 침체 국면, 특히 여기 보세요.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1%로 정말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는 2.6% 플러스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의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구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제보다도 더 안 좋은 경제로 전망하니까 월드뱅크는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말이죠. 월드뱅크가 23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업로드할 때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굳이 따지면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인 거예요. 네. 썸네일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네. 썸네일은 아닙니다만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 그림. 그걸 제가 캡처해서 그럼 그 보여드린 거예요. 카피만 이미지를 가져왔겠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썸네일의 모든 걸 함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300페이지짜리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이 썸네일 같은 거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이 월드뱅크가 심각한 23년 경제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샤프하다. 굉장히 급격하게 뭐한다? 롱 라스팅.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급격한 슬로우 다운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밑에 글자 읽어볼게요. 글로벌 그로스, 세계 경제가 슬로잉 하는데, 샤플리 슬로잉 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를 만나면서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야기돼요? 고물가가 야기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거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야기돼요? 투자가 위축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고금리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해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투자 위축, 경기 침체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1.7%로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드뱅크가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요. 지난 6월 달에 한 번 냈겠죠. 근데 6월 달 전망치가 이걸 더해 보세요. 얼마야? 3.0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100에서 1.3 깎인 거랑 3에서 1.3 깎인 거랑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예, 제가 여러분 체감 가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3이라는 숫자를 전망했었어요. 22년 6월까지만 해도. 근데 6월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역사상 고물가.
역사상 고금리, 가장 강한 긴축 행보, 뭐 강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폭풍들이 불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수정 전망한 게 1.7%인 거예요. 엄청나게 하향 조정됐죠. 이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고, 특히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그 근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선진국 중심으로 온다. 왜 그러냐면 고물가가 찾아왔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나라가 선진국들이니까 미국, 유로존,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다고 했죠. 이 보세요.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0.5입니다. 근데 22년 6월에는 전망치가 뭐였냐면 이걸 거꾸로 더하면 2.22%로 전망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에서 1.3 깎은 거랑 2.2에서 1.7을 깎은 거랑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더 깊게 파이는 모습이다라고 23년을 전망한 것이다. 월드뱅크의 전망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뭐를 걱정한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도움이 자, 그 되겠습니다. 밖에 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거라고 보는 중대한 또 근거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 행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근래 우리나라 역사상 근래 1980년대 이래로 기존에 3번의 긴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건 2015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제로금리 도입하고 15년부터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그때 이 G7 국가들의 가장 큰 국가들이죠. G7 국가들의 금리 인상 행보를 요약해 보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더한 거예요. G7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을 다 더하니까 금리 인상 행보가 어때요? 이렇게 갈색처럼. 근데 기존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 때도 이거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 금리 인상 행보는 이러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가파랐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리의 레벨도 높고요. 금리 인상 속도도 빨랐고요. 그게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줄 텐데 어떤 충격을 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위축입니다. 기업들은요, 투자할 때 금리를 가지고 기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 그룹에 좀 다녀왔었는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근데 서울시에 있는 그 상가 경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출 금리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의 잣대가 뭐예요? 항상 대출을 받아서 그 경매를 하니까 그 경매를 샀을 때, 경매로 물건을 샀을 때 월세 수익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낙찰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해볼까? 이 사업을 해볼까라는 걸 판단 기준이 그 수익성을 가지고 봤을 때 대출 금리가 5%예요. 근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5%예요. 이거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인데 수익성이 6%예요.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되죠. 그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접어야 될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쵸. 접는다가 뭐예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거예요. 신사업 투자가 위축된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emerging market입니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월드뱅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MD라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EMDE 같은 경우 투자 증가율이 나름 22년 저점 찍고 23년 반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중국이 반영되어 있고 중국을 빼면 이거예요. 22년보다도 준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어때요? 22년보다도 준다. 결국 선진국, 신흥국 다 22년보다도 투자가 더 위축된다. 이거고 중국은 왜 반등하냐? 경기 부양책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공정책을 예산을 때려 붙듯이 해가지고 중국 경기를 나름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투자는 살아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고금리의 역습인 거야. 투자가 위축되는 거야. 투자가 위축되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산업들이 줄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왜 수출이 될까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생산 설비에 들어가요. 그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트레이드가 주는 거예요. 근데 22년 글로벌 트레이드의 증가율이 대략 한 4% 정도였는데 근데 20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 수준의
글로벌 트레이드의 증가율이 뭐 4.5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22년에 밑돌죠. 이게 둔화예요. 그리고 22년 6월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비슷하게 그래도 유지돼요. 둔화예요. 근데 보세요. 23년에는 22년보다 회복될 거라고 22년 6월에 전망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23년 1월에 전망한 거는 그거보다 한참 떨어지고 22년보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출이 크게 침체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고물가 고금리가 찾아왔고 23년에는 투자 위축 수출 침체.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여건이 악화되죠.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수순이다라고 월드뱅크가 강조하고 있고요. 월드뱅크 보고서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걸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고물가가 고금리를 불러오고 고금리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023년 1월과 2월에 혹시 눈여겨봐야 될 또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표나 발표하면 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1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시점을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했더니 설 연휴 직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직후일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내용이 얼마나 가혹한지 혹은 월드뱅크 전망보다는 좀 나은지 뭐 이게 또 경제에 상당한 경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3년 2월 2일이죠. 한국 날짜로 2월 2일 새벽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죠. 이 결과 발표에서는 저는 베이비 스텝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여기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더 이상 내비치지 않는다거나 시장이 좀 안도할 만한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즈음에 23년 2월 2일 그 즈음에 아마 2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도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됐네 라고 또 생각 5% 밑돈다 이런 1월달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역시 금리 인하 확실히 기대된다 이런 여론이 또 들 수 있겠죠. 결국 물가 금리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오늘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물가 금리 시장이에요. 결국 물가와 관련된 발표, 금리와 관련된 금리를 추론케 하는 발표, 그리고 시장 중에 제가 경기 침체 이런 여러 시장적인 요인들에 대한 발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어떨까? 경기를 잘 읽어나가시고 적절한 투자 스탠스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있을까요?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23년 경제가 전환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라는 관점에서의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에서 여러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시경제 여건을 좀 많이 판단하는데 참조하실 것들이 많이 있겠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잘 읽어나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이 특히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어떤 마음 그 중간을 다 읽어나가시면서 판단하신다면 과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기대에 부합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 스탠스를 잘 읽어나가시면 이게 거시경제를 판단하는 거죠. 두 가지를 잘 읽어나가시면서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실장님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3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맞아요. 이런 식의 멘트를 하시면서 유튜브 썸네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회수도 불러일으키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이제 현금을 챙기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라 현금 챙기라는 의미는 그냥 예적금 쪽에 일단은 돈을 넣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현금으로 뭐 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의미신지. 저는요, 여러분들 참 오해하시더라고요. 주가는 저점 찍고 반등했다. 그런데 왜 현금 챙기라고 하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금을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이나 예적금에 현금을 모아둔다라는 것은 그게 투자 수익률인 거예요. 저축에 따른 투자 수익률. 근데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 5% 정도 됩니다. 제가 반문해 볼게요.
주식 투자하는데 몇 퍼센트 목표를 하고 계세요? 저요? 주식 투자를 해서 몇 퍼센트 벌고 싶어요? 저요? 3% 괜찮아요? 10%면 10%. 엄청 잘하고 5%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이 금리에서는. 그거예요, 제 얘기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점은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투자가 어렵고 수익성을 보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저축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예를 들어 7%다. 얼마 못 본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 투자자, 안전 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23년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축의 마지막 기회. 23년 이후에는 제가 더 이상 저축하시라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시고 이 전환기라고 했잖아요. 거시경제 여건의 전환을 잘 보시면서 전환기가 확실히 온다, 금리 인하한다 라는 확신이 들 때쯤에 돈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현금에서 또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스탠스로 지금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여러분 혼동될 만한 조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명확히 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 마치고 네. 어디 은행이 지금 금리가 이자가 좋은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관수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